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60세에서 74세의 백신 예약 미접종자는 오는 12일부터 예약하고 26일부터 접종하게 됩니다. 일정을 잡지 못한 75세 이상은 8일부터 접종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10명 가운데 7명꼴로 기존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8일 이후 적용할 수도권 거리두기 조치를 수요일에 발표할 예정이지만 확산세가 거세 완화 결정은 힘들어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델타 변이 확산 등 비상 상황이라며 방역 위반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에도 법적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2천만 명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미국 노바백스의 백신은 국내 도입 일정이 불투명합니다. 방역당국은 노바백스가 미국 FDA에 허가 신청을 한 뒤에야 도입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영국이 예정대로 오는 19일 공수의 해제 조치를 시행합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사람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과 집단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하고 방역 지침 위반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휴가철 유동 인구와 맞물려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의 집단 행위에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700명, 800명대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과 국내 집단 감염 사례도 늘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큽니다. 휴가철 유동인구 증가와 맞물려서 방역에 작은 구멍이라도 생긴다면 자칫 급격한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비상한 시기입니다. 백신 접종을 계획대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방역에서도 다시 긴장감을 높이고 방역의 고삐를 조여야 하겠습니다. 고위험 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강화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위반 시 즉시 영업을 정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겠습니다. 불법적인 대규모 집회 등 방역 지침을 위반하는 집단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0세에서 74세 백신 사전 예약자 가운데 미접종자는 오는 12일부터 예약이 시작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60세에서 74세 사전 예약자 가운데 예약이 취소 처리된 미접종자에 대해서 오는 12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고 26일부터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75세 이상 가운데 아직 접종 일정을 잡지 못한 경우는 6일까지는 지자체를 통해 8일부터는 접종센터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가운데 노바백스의 경우 아직 국내 도입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달 미국의 3차 임상 중간 결과 발표를 보면 조만간 FDA에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승인 신청이 들어가야 허가가 나고 그래야 도입 일정을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노바백스 측의 FDA 허가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손 반장은 노바백스의 경우 허가 과정상에서 진전이 느려지고 있다며 아직 허가 신청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부는 노바백스와 2천만 명분의 백신을 도입하기로 구매 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앞서 이 중 일부 물량이 상반기에 들어온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현지에서 허가가 늦어지면서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국내에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노바백스 백신을 제외하더라도 하반기 접종 물량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이 오는 7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며 4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기존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으로는 부족해 더 연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는 이번 달 1일부터 사적 모임이 기존 4명에서 6명까지 허용되고 식당 등의 영업시간도 자정까지 늘어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지자체들은 새 거리두기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일주일 전격 연기했습니다. 확진자가 수도권에 몰리는 데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도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함께 거리두기 체계 개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다소 느슨해진 방역의 고삐를 다시 강하게 조여야 할 때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신규 확진자는 700~800명대까지 치솟았고 델타 변이 확산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8일부터 적용할 수도권의 거리두기 조치를 오는 7일에 발표하기로 한 상황. 이를 앞두고 YTN이 기존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이 충분한지에 대한 시민 의견을 물었더니 10명 가운데 7명은 더 연장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71.6%가 일주일 연장으로는 부족해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혀 8일부터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의 23.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일주일 연장으로 부족하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76.7%로 나타나 남성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이념 성향별로 보면 진보 성향은 75%, 보수 성향은 66%가 일주 연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습니다. 권역별로도 모든 권역에서 일주일 연장으론 부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특히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79%로 가장 높았고 대구, 경북 지역은 58.7%로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일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전국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실시한 것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878만 원의 소득이 있는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 21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직장 가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벌이 부부의 지급 기준은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건강보험료 커트라인 윤곽이 잡혔습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은 중위소득 180% 안팎에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분 건보료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중위소득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는 1인 가구 월 329만 원, 2인 가구 556만 원, 4인 가구 878만 원입니다. 정부는 6월분 건보료까지 반영해 이달 말 정확한 건보료 커트라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직장 가입자는 100인 이상일 경우 최근 직전 소득이 100인 이하는 전년도 소득이 기준입니다. 다만 직장 가입자가 중위소득 180% 내에 들더라도 시세로 21억 원을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소득이 재작년보다 줄어든 경우 추후 의제기 절차를 거쳐 적극 구제됩니다. 맞벌이 부부에 대해선 소득 하위 80% 기준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소득이 클 수 있지만 육아 비용 등 필수 소비 비용이 더 큰 만큼 커트라인을 일정 부분 올려줘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입장 변화입니다. 생계 때문에 다른 도시에 거주하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희망한다면 가구 분리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에서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소득 하위 80%는 받고 81%는 못 받는 문제는 경계선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업이 갖고 있는 문제라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의의 신청 절차를 통해 구제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해외 출장이 잦은 기업인들은 오랫동안 발이 묶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에 탄력을 붙이기 위해 기업인을 대상으로 격리 면제 등 다양한 지원을 속도감 있게 내놓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5년 동안 7조 원을 들여 울산에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짓기로 한 S-오일. 백신 우선 접종이 허용되면서 이 회사 엔지니어 30명은 영국 런던에 있는 설계업체를 찾아가 얼굴을 마주보며 회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양국 간의 언어와 시차로 인해 화상회의로는 한계가 있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면 회의가 반드시 필요했고 백신 우선 접종과 출입국의 협조를 정부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출장 기업인들의 백신 우선 접종 기준이 됐던 출장 기한 제한을 없앴습니다. 또 출장 2달 전으로 못 박았던 우선 접종 신청을 한 달 전으로 완화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한 기업인이 해외 출장 뒤 귀국할 때 자가격리가 면제되면서 신청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접종을 신청한 기업인은 미국행이 가장 많았고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순으로 뒤를 이어 지난달 중순까지 10,00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이번 달부터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국내 투자나 기술 협력을 위해 입국할 때 격리를 면제하는 등 활동 제약이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는 기업인 출입국 지원을 위해 격리 면제, 백신 접종, 전 세계 확보 등 노력을 기울이고 제도 개선도 진행해 왔습니다. 기업 간부나 임원은 얀센을 맞을 수 있는 예비군 민방위와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대상인 60대 사이에 낀 세대인 50대가 많아 접종률이 낮은 편입니다. 정부의 우선 접종 지원을 통해 국내외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문이과 통합체제로 치러지는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올해 11월 18일 시행됩니다. 수험생들은 미리 코로나19 백신을 맞지만 올해도 마스크를 쓰고 시험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5일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세부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능은 문이과 통합 취지에 맞춰 국어, 수학 영역이 공통과목 플러스 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됩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장관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 뉴딜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이 활성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연구개발 100조 원 시대를 맞아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 등 핵심 분야의 인재를 확보하는 데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신종 감염병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바이러스 대응 능력과 기초 연구 저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거대한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정복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독립기념일인 7월 4일까지 전체 성인 인구의 70%에게 최소 1회 백신을 마친다는 목표는 결국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단 면역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백신 접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Our goal by July 4th is to have 70% of adult Americans with at least one shot and 160 million Americans fully vaccinated. 하지만 결과적으로 목표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최소 1회 백신을 접종한 경우는 67%로 집계했습니다. 또 완전히 접종을 마친 성인도 58%로 1억 5천만여 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전체 50개 가운데 70%를 넘긴 주는 18개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관 대응팀은 이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이미 시인했습니다. 하루 접종이 일주일 평균 50만 명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We are working with state and local leaders to reach them. We think it'll take a few extra weeks to get to 70% of all adults with at least one shot, with the 18 to 26-year-olds factored in.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1년여 동안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며 백악관 개방과 불꽃놀이 등 취임 후 최대 행사를 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는 사라지지 않았다며 백신 접종이 최대 애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OVID-19 has not been vanquished. We all know powerful variants have emerged, like the Delta variant,
But the best defense against these variants is to get vaccinated.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등 여전히 우려가 크다는 미국 언론의 지적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행사가 접종 노력을 더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이 백신 접종자라도 접종률이 낮은 지역에 있는 미국인은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현지 시각 4일 NBC 방송에 출연해 감염 수준이 높거나 접종률이 낮은 환경에 있다면 추가 조처를 해야 한다. 백신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해도 추가적인 보호를 확보하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백신의 효능이 뛰어나더라도 코로나19 감염을 100%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도 CNN에 출연해 관련 질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것은 접종을 통한 보호라면서도 만약 접종하지 않았다면 본인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이달 19일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같은 규제가 사라집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이러한 계획을 곧 발표한다고 일간 더타임스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달 1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27,989명으로 집계돼 봉쇄가 한창이던 지난 1월 29일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홍역을 앓고 있지만 오는 19일 모든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영국 정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영국 언론들이 전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모든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선택에 맡기고 사람 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I don't particularly want to wear a mask. I don't think a lot of people enjoy doing it. We will be moving into a phase, though, where these will be matters of personal choice.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고객의 연락처를 수집할 의무도 폐지해 술집, 식당, 미용실, 체육관, 박물관 등에 들어갈 때 QR코드를 스캔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경기장의 관중 규제도 풀렸습니다. 런던에서 열리는 유럽 축구 선수권 대회 준결승과 결승의 관중은 약 6만 명까지 확대됐습니다. 윈블던 테니스 주최 측은 오는 8일 경기부터 관중석을 모두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스포츠 경기가 중단된 이후 처음으로 실외 경기장이 완전 가동되는 것입니다. Move away from many of those restrictions that have been so difficult for us, and as you say, learn to live with the virus. 영국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생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 중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4개월여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시각 4일 기준으로 집계된 브라질의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는 49,881명으로 2월 24일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주간 1일 평균 사망자는 지난달 22일 2,000명 아래로 내려간 뒤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이달 2일 1,542명까지 줄었다가 4일 기준 1,562명으로 소폭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질 전체 인구의 36%가 백신을 최소 1회 접종했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12.79%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하루 2만 명을 훨씬 넘게 쏟아지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습니다. 한 병원에서는 의료용 산소가 바닥나면서 이틀 사이 코로나 환자가 63명이나 숨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근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 있는 사르지토 종합병원입니다. 지난 주말 이틀 사이 이 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 63명이 한꺼번에 숨졌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중증 환자에게 쓰일 의료용 산소가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병원 측은 보건당국에 산소 지원을 요청했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호소했습니다. Memang stok oksigen sentral kami mengalami shutdown sekitar jam 20 sehingga kita waktu itu sudah
membackup dengan oksigen yang menggunakan tabung. 이처럼 산소 부족이 심각해진 건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2만 명이 훨씬 넘는 환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병원들은 병상 부족에다 산소 부족 현상까지 겪고 있습니다. Terus SDM-nya yang terbatas, jadi penanganannya aja yang agak dibilang lambat sih enggak, tetap ditanganin cuman enggak. 환자 가족들은 산소를 구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가게 앞에 줄을 서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Dan ini tadi saya nyampe jam 11, ini jam 12 lebih, sejam lebih sedikit saya belum dapat giliran. 인도네시아 정부는 의료용 산소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고 약속했지만 부족 현상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반려앵무새의 경우 자연에서와 달리 스스로 털을 뽑으며 자해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기생충 등의 감염이 문제일 수 있지만 부적절한 식단, 관심 부족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슬기로운 펫생활에서는 앵무새가 자해하는 원인과 또 올바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재력 넘치는 앵무새 나나. 하지만 다른 새들은 물론 보호자한테까지 공격성을 보인다는데요. 심지어 자기 깃털을 물어뜯는 자해 행동까지 한다는 나나. 과연 이런 문제 행동들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앵무새의 공격성을 교정하는 법, 슬기로운 펫생활에서 알아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인천의 한 주택가를 찾은 제작진. 멀리서도 눈에 띄는 한 사람이 보이는데요. 루키야, 어유. 바깥으로 나오니까 좋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왜 어깨에 뭐예요 이거? 앵무새예요, 우리 루키요. 혹시 저희한테 제보해 주신 분이 혹시 선생님이세요? 네, 맞아요. 얘 되게 얌전해 보이는데요? 얘 아니고요. 저희 집에 다른 애들이 또 있어요. 제보자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서는데요. 집안을 가득 채운 커다란 새장들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와, 앵무새들 정말 많네요. 여기 동물들이 뭐 얼마나 있는 거예요? 앵무새 8마리, 강아지 1마리, 9마리. 얘 이름이 뭐예요? 얘 난이요. 난이? 네. 총 8마리 앵무새들과 함께 사는 보호자. 알록달록 귀여운 앵무새들과 함께라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를 것 같은데요. 우리 만성개 나나. 나나? 나나하고, 예, 나나하고 저기 남자아이는 모모. 쟤는 잘 안 와요, 사람한테. 이 녀석이 바로 보호자의 고민거리라는 오늘의 주인공 나나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키우세요? 이게요? 중독이에요, 중독. 빠이빠이. 빠이빠이. 아이 잘하네. 돌아. 옳지. 이렇게 많은 앵무새들을 돌보느라 하루가 바쁘다는 보호자. 이게 앵무새 밥이에요, 사료. 여러 가지 사료들을 섞어 영양이 듬뿍 담긴 먹이를 준비하는데요. 얘들아, 밥 먹자. 매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돌봐주려면 정말 손이 많이 간다네요. 좋아하잖아. 나나. 이제 나나의 먹이를 줄 차례입니다. 그런데 케이지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는 보호자. 먹이를 재빠르게 케이지 안으로 밀어넣는데요. 얘한테는 좀 약간 조심스러우시나요? 물어요. 언제 공격할지 몰라서 한번 물리면 되게 많이 상처가 깊어요. 요 눈동자 요거 봐. 요 눈동자 요거 요렇게 되면 이제 공격하려고. 어?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그러지 너. 정말 나나의 눈동자가 움직여요.
나나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케이지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려던 그때 갑자기 나나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러다가 케이지 위로 올라가 다른 새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나나. 보호자가 말려도 소용없는 상황. 장갑이나 뭐 양말이라도 있어야지. 조심조심 나나에게 다가가는 보호자. 그 순간 보호자의 손까지 물어버리는 나나. 야! 이미 보호자의 손 곳곳엔 나나에게 물린 상처가 가득한데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얼굴에 비하면 뭐 이런 거. 이렇게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위험에 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아주 이걸로 해도 안 돼. 그때 보호자의 딸 지수 씨가 도착했는데요. 과연 나나가 지수 씨에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까와는 달리 지수 씨의 손길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나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평소에 나나가 어머니 공격을 좀 많이 해요? 네, 엄마가 이쪽으로 가면은 쫓아가서 보려고 그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물려 그래요. 사실 나나는 생후 10개월 무렵부터 보호자를 향해 공격성을 보여왔다는데요. 그래서 한번 얘를 입양을 보냈었어요. 처음 앵무새를 키우다 보니까 이 큰 애가 무는 게 내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보냈는데 사장님이 못 키우겠대. 그래서 데리고 왔는데 한 번 보내봤기 때문에 두 번은 못 보내겠더라고. 보호자와 나나를 화해시키기 위해 나선 지수 씨. 평소 드라이브를 좋아하는 나나를 위해 외출을 하는데요. 나나, 오래간만에 나가지? 응, 아유, 기분 좋았어? 응? 나나 기분 좋았어? 응, 아유, 그렇게 좋았어. 그들이 도착한 곳, 바로 보호자의 일터입니다. 옳지, 거기 있어? 응, 거기 있어? 집에서와는 달리 가게에서는 얌전하게 잘 논다는 나나. 어머, 너 지금 휘파람 부는 거니? 와, 덕분에 최고 인기 스타가 됐는데요. 안녕 나나 반가워. 오늘도 신난 날이지? 심지어 처음 보는 사람의 손길도 받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잖아. 그래도 어찌됐든지 간에 나만 그러는 거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분명히. 그렇게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나나와 보호자. 과연 외출 후에는 좀 달라졌을까요? 나나야, 집 보고 있어? 털 뽑지 말고. 털을 뽑는다고요? 예, 털을 씹어요.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그러고 보니 군데군데 짧아진 나나의 날갯깃이 보이는데요. 약 1년 전부터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며 시작됐다는 나나의 이상 행동. 자신의 날갯깃을 물어뜯는 자해 행동을 반복해왔답니다. 과거 심한 자해로 인해 날갯깃이 크게 손상되기도 했다는데요. 발정기가 되면 자해하는 애도 있고 무는 행동을 하는 애도 있고 그렇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들였죠. 나나의 자해 행동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는 보호자. 하지만 나나의 공격성과 자해 행동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과연 나나의 문제 행동을 교정할 수 있을까요? 공격하는 거랑 자해하는 거랑 그것만 해결되면 더없이 행복할 것 같아요. 나나와 보호자를 구원해줄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엄청 많네요. 사람을 따르지 않는 녀석이고. 얘네들은 바다. 전문가의 눈으로 봤을 때 앵무새들의 현재 생활 환경은 어떨까요? 케이지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키우시는 분들에 비해서 매우 좋게, 조금 넓죠? 네, 예. 크게 잘 해놓으셨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나나와 인사를 나눠보는데요. 나나의 케이지를 유심히 살펴보던 전문가.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이크레터스는 원래 씨앗을 거의 먹지 않아요.
과일하고 야채 이런 게 전체 먹이의 거의 80%에서 90%거든요. 깃털 아래쪽이 살짝 지금 이제 씹혀 있는 게 보여요. 그루밍하는 과정에서 털을 고르는 과정에서 무언가 문제가 지금 있어요. 벌써 1년째 보호자를 향한 공격과 자해 행동을 보이고 있는 나나. 대체 이유가 뭘까요? 일단 공격성이 가장 심각한 문제인 걸로 인지를 하고 공격성이 왜 나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나나의 입장에서는 내 사랑, 나를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부모예요, 어머님이. 그런데 새로운 새가 들어오면서 시간을 할애하고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주고 말을 걸고 어깨에 앉는 행동을 했을 거예요. 맞아요. 그럼 나나는 뭘 느끼겠습니까? 그 사랑을 되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다른 앵무새에 대한 질투와 보호자를 향한 원망이 공격성으로 전환된 건데요. 야! 따라서 보호자의 딸 지수 씨에게는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앵무새는 사료를 먹는다라고 알고 계세요. 영양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앵무새가 원하는 다양성을 충족시키지 못해요. 우리처럼 침이 이렇게 나오지가 않고 앵무새는 입 안이 건조해요. 그러면 저런 형태의 마른 펠렛이나 곡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서 물 말아 먹는 거야. 네, 까끌까끌한 거예요. 나나가 공격성과 자해 행동을 보이게 된 두 번째 원인으로 지목된 건 바로 먹이입니다. 건식 사료 위주의 잘못된 먹이 급여로 인해 스트레스가 유발돼 이상 행동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클렉터스 종인 나나에게는 과일 위주의 먹이가 적합하답니다. 우리 나나 그리고 나나의 남자친구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단백질하고 비타민 쪽에서 큰 도움이 되는 바나나. 그런데 껍질을 까지 않습니다. 네. 야생의 느낌을 그대로 두기 위해서 그대로 써요. 색색의 과일과 채소를 껍질째 주면 영양가도 높고 나나의 입맛을 더욱 돋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대망의 계란. 그래서 그냥 통째로. 이클렉터스는 과일이 매우 중요해요.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 중심으로. 채소류도 한 줌. 단백질하고 칼슘을 보충할 수 있는 이 먹이를 하루에 2번씩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새벽에 한 번, 그 다음에 오후 늦게 한 번. 그리고 나머지 펠렛하고 곡물 사료는 20% 정도. 그게 넘지 않게. 올바른 먹이 급여를 위해 전체 먹이의 80%를 신선한 과일과 채소가 되도록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답니다. 혹시 요 근처에 키 좀 낮은 소나무가 있을까요? 씹어 먹을 수 있는 장난감이 필요한데 돈 주고 장난감을 사지 마시고 현 단계에서는 제가 준비해온 게 하나 있고 심용주 전문가가 준비한 방법. 바로 집 주변 나무를 이용해 천연 놀잇감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새들이 나나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솔잎과 잔디를 이용해 케이지한 환경을 풍부하게 조성해 줍니다. 오, 나나도 솔잎이 궁금한 모양인데요.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나나가 바로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자기 깃털을 뜯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놀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천연 놀잇감의 경우 점차 형태가 변하면서 나나의 지적 호기심까지 충족시켜줄 수 있다네요. 네, 공격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과 같이 전환된 공격성, 애정관계에서 나오는 전환된 공격성은 그 애정관계의 구조를 풀지 않는다면 매우 어려워요. 따라서 솔루션이라고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앵무새는 짝이 생기면 더 이상 보호자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하기 어렵다는데요. 그래서 나나의 경우 이미 짝으로 맺은 모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연스럽게 공격성이 줄어들길 기다려줘야 한답니다. 다만 보호돔, 지루함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방금 제공한 여러 가지 행동 풍부와 그다음에 먹이를 바꾸는 방식 등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이 3개월에서 6개월 내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자해하는 앵무새를 위한 솔루션 복습해 볼까요?
촬영 이후 나나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솔루션을 실천하고 있다는 보호자. 덕분에 나나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자야하는 것도 많이 낮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만족해요. 앞으로 나나랑 같이 그런 일이 없게끔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수시로 공격과 자해를 일삼던 앵무새 나나. 앞으로는 변화된 환경에서 가족들과 행복하길 바랄게. 스마트폰만큼이나 가장 많이 쓰이는 전자기기가 바로 PC인데요. 전 세계 약 15억 대의 PC 중 78% 가까이 윈도우 운영체제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윈도우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스마트 라이프에서는 윈도우의 새로운 버전 업데이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개발자 회의 소식을 전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6월 말경에 이 새 윈도우 버전을 발표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공개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24일 윈도우의 새로운 버전인 윈도우 11이 발표됐습니다. 출시는 올해 말쯤이고요. 미리 준비 좀 하라고 공개를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제 기억이 맞다면 분명 윈도우 10이 마지막 제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왜 6년 만에 새롭게 윈도우 11을 내놓은 이유가 뭔가요? 그래서 저한테 왜 윈도우 11이 나오냐라고 묻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네. MS에서 공식적으로는 윈도우 10이 마지막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공식 행사에서 윈도우 10이 마지막이 될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 MS 이그나이트 행사에서 수석 개발자인 제리 닉슨이라는 에반젤리스트가 한 말인데요. 이때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OS를 제품이 아니라 서비스로 팔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서비스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계속 업데이트를 꾸준히 제공해서 몇 년 써도 최신 상태로 유지하겠다라는 말인데요. 이런 말이 지금은 당연하게는 여겨지지만 예전에는 이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팔고 나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수정해 주는 정도가 전부였는데요. 컴퓨터 대다수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계속 보안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식으로는 대응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번 윈도우를 사면 계속 관리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마지막 윈도우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계속 업데이트되는 항상 새로운 버전의 윈도우를 쓸 수 있다라는 뜻이었는데 그걸 우리는 앞으로 윈도우 버전업은 없을 거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윈도우 7이다 10이다 이렇게 뭐 버전을 구분해서 파는 게 아니라 어떤 버전이든 한번 구매하면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번에 공개된 윈도우 11은 윈도우 10과 비교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우선 디자인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윈도우 로고도 바뀌었고요. 기존의 왼쪽 하단에 위치했던 윈도우 시작 아이콘이 가운데로 옮겨갔습니다. 창도 각진 모양에서 신용카드처럼 모서리가 좀 둥근 그런 형태로 바뀌었고요. 반투명하면서도 입체적인 느낌이 나도록 바뀌었습니다. 잠깐 설치해서 써봤는데요. 실제로 꽤 예뻐졌습니다. 그리고 기능도 몇 가지 추가됐는데요. 스냅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여러 개 떠있는 창을 좀 쉽게 정렬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창을 여러 개 열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반길 만한 그런 기능이고요. 또 자동으로 콘텐츠가 업데이트되는 위젯도 추가됐는데요. 스마트폰처럼 날씨나 새로 도착한 이메일, 그날의 뉴스, 주가 같은 정보를 시시때때로 불러와서 보여줍니다. 또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보다 빠르고 선명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화상 통합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통합되었고요. 안드로이드용 스마트폰용 앱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도 들어갔습니다. 앞서 잠시 영상으로 살펴봤지만 바뀐 디자인도 기능도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조금 전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용 앱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쓰던 앱을 어떻게 윈도우에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전에도 이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우에서 실행할 방법은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스마트폰 화면을 가져와서 보여주거나 아니면 이 스마트폰 에뮬레이터를 설치해서 그 위에 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요. 근데 이번 윈도우 11부터는 윈도우에서 직접 스마트폰 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인텔에서 제공하는 브릿지라는 기술을 이용한 건데요.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앱은 쓸 수가 없고
윈도우 11에 포함되는 아마존 앱스토어를 통해 안드로이드 앱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글 계열 안드로이드 앱이 아니라 오픈소스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에 맞춰서 윈도우 11에도 자동 화면 회전이나 아니면 멀티터치 제스처 같은 모바일 OS 기능이 좀 대거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점점 PC와 스마트 기기의 구분이 사라지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그런데 PC 사용자 중에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대개 OS 업데이트를 하고 나면 그 게임 구동이 좀 빨라지는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번 윈도우 11에서도 그럴까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특정 조건을 갖췄을 때만 그런데요. 우선 윈도우 11에서는 게임을 할 때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고명암 대비 기술, 그러니까 화면을 보다 선명하게 만드는 기술이 적용됩니다. 엑스박스 X 같은 이 가정용 게임기에 들어간 기술인데요. 이번에 윈도우 11에도 들어갔습니다. 또 엑스박스 게임 패스가 있는 사람은 윈도우 11에 들어간 엑스박스 앱을 이용해서 클라우드 게이밍 서버에 접속해서 설치 없이 바로 이제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또 다이렉트 스토리지라는 기술로 쓰입니다. 저장 장치에서 그래픽 카드로 바로 데이터를 전송한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쓰면 이 CPU 부담이 줄어들어서 보다 고품질 게임을 즐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기술은 좀 비싼 저장 장치와 비싼 그래픽 카드를 갖추고 있어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게임과 관련된 기능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기능들을 사용을 하려면 부품을 바꿔야 하는 거군요. 자, 그러고 보니 윈도우 11 시험판이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써보셨나요? 예, 설치해서 좀 써봤는데요. 처음엔 좀 쓰지 못할 뻔했었습니다. 처음에 이 윈도우 11을 딸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 컴퓨터에는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나름 좀 최신의 PC를 쓰고 있어가지고 이게 왜 안 되지 해서 좀 많이 좀 당황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번 윈도우 11에서는 보안 기능이 강화되면서 보안 부팅이나 TPM 입력령 같은 특정 기술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제 컴퓨터에도 들어가 있는 기능이긴 한데 평소에는 좀 꺼놓고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능을 다 켜고 설치를 했는데 시험판임에도 불구하고 좀 빨라진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최근에 노트북을 사서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윈도우 11을 깔 수 있는 PC 사양은 어떻게 되나요? 윈도우 10보다 좀 높습니다. 일단 듀얼코어 이상이 장착된 1GHz 속도 이상을 지원하는 64비트 프로세서가 있어야 되고요. 램도 최소 4GB가 필요합니다. 저장 공간도 64GB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구입한 저가형 PC나 노트북 컴퓨터는 모두 업데이트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TPM이라는 보안 모듈을 지원해야 하고 다이렉트 X 12 이상을 지원하는 그래픽 카드가 필요한데요. 또 인터넷 연결도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일단 이번에도 정품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으로 무료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긴 하지만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로워진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지난 버전이었던 윈도우 8에서 윈도우 10으로 올라갈 때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까다로워진 이유는 뭔가요? 어떤 분은 이제 90 컴퓨터를 다 털고 가기로 했다.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요.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이 윈도우로 통합되면서 MS 오피스가 들어가는 최소 사양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게 딱 2배 더 높은 사양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는 짐작하셨다시피 보안 문제입니다. 최근 랜섬웨어로 인해서 피해가 매우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2001년 코드레드 바이러스나 2003년에 세계 인터넷을 마비시켰던 슬래머 오암 바이러스는 윈도우 보안 업데이트로 어떻게든 해결할 수가 있었지만 최근 등장하는 바이러스들은 이게 좀 더 이상 쉽게 막기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이 보안 모듈을 반드시 탑재할 것을 권장을 해왔었고요. 이번에는 아예 강제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윈도우 11 업데이트를 꼭 해야 하는지가 궁금한데 사실 예전에 그 7에서 10으로 넘어갈 때도 불편해지는 게 많다고 해서 억지로 그 업데이트를 안 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이번에는 뭐 업데이트를 해야 할까요? 사실 지금도 윈도우 XP를 쓰고 계신 분 많이 계신데요. 맞아요. 꼭 옮겨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드웨어 문제도 있는 만큼 윈도우 10을 그냥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 최근에 확인한 일인데 최근 관공서에 납품된 컴퓨터 중에는 최신형이라도 보안 모듈이 없는 경우가 좀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 사실 분들은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고려를 해보셔야겠지만 네. 당분간은 윈도우 10으로도 충분하고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굳이 나오자마자 바꾸실 필요는 이제 없을 것 같고요. 또 윈도우 11 무료 업그레이드도 이 OS가 출시된 다음 2022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예전에 저희가 이 윈도우 XP가 중단될 때 이 정부기관에서 행정기관 윈도우 XP 대응 종합 상황실까지 운영했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윈도우 11부터는 아예 사라지고 윈도우 10도 한 2025년까지만 지원을 한다라고 하니까요. 천천히 업그레이드할 준비를 하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기능 개선이 이루어진 윈도우 11의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IT 칼럼니스트 이효훈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석의 성질을 이용해 세포를 하나하나 정교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디지스트 김철기 교수 연구팀은 세포 주변 공간에 자성을 띠는 물질을 채워 넣은 뒤 특수 자석을 이용해 각 세포를 움직이게 하는 자성 트위징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세포를 크기별로 분류하거나 특정 위치에 고정하고 세포 사이의 거리를 제어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별 세포 연구나 질병 맞춤 치료, 신약 개발 등 바이오 의학 분야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27일부터 3주간 유아부터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과학교실과 과학캠프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교실은 곤충과 화석, 발명 등을 주제로 실험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며 과학캠프는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과제 해결형 팀 프로젝트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참가자 접수는 각각 오는 7일과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27년 전 온라인 서점으로 첫 발을 내디뎠던 7월 5일에 맞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등 외신들은 현지 시간 5일 베이조스가 아마존 CEO 자리에서 내려와 이사회 의장으로 자리를 옮긴다며 베이조스와 아마존의 지난 27년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아마존의 새 CEO를 맡게 될 베이조스의 후임으로는 아마존 웹서비스의 앤디 제시 대표가 지명될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섭취하면 설사 등 과잉 반응이 나타나는 자가 면역 질환 셀리악병의 첫 치료제가 개발됐습니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연구팀은 독일 닥터 팔크 제약회사가 개발한 신약을 셀리악병 환자 163명을 대상으로 임상 시험한 결과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신약이 자가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고용량을 투여한 그룹 일부에서 부작용으로 피부 발진이 나타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가 쥐 실험에서 브라질발 감마 변이에 대해 효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감마 변이에 감염된 실험용 쥐 55마리에 레키로나를 투입한 결과 바이러스 수치가 크게 줄고 체중 감소가 방어되는 등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레키로나를 투여한 쥐의 생존율은 100%로 대조군 생존율인 0%보다 높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치를 알려면 100나노초 수준의 정확한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보다 오차가 심해지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저희는 스스로 타임키퍼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정확한 시각 정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간을 중심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시간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는 조금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YTN 사이언스 휴먼 다큐 브라보 K 사이언티스트에서는 우리나라의 표준시를 만드는 타임키퍼, 원자 물리학자 허명선 박사를 만나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